오늘은 서울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미분양이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서울 미분양 현황인데요. 보시면 그 미분양이 점차 오르다가 6월을 기점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분양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걸 다 해소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미분양은 멈추지 않고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 해소분까지 치우면서 내려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공급이 절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수요량, 이게 공급량인데요. 이때까지만 예측이 됩니다. 왜냐면 그 정부 인허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6년까지만 이게 고정이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26년까지는 지금 2023년이죠. 쭉 공급 부족입니다.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여기서 왜 이게 26년 이렇게 절벽이냐면 이제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집을 안 짓겠죠. 안 지으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데 누가 짓겠습니까? 예. 그래서 완전 이제 뚝 떨어진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 서울은 좀 많이 오를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공급력이 지금 차이 보이시죠? 네, 수요와 공급법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서울만 밀어줘. 수도권.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GTX 이렇게 열심히 정부에서 지방 소멸을 막고 싶었으면 GTX 하면 안 됐습니다. 수도권 개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지금 GTX 지방 사는 사람들이 GTX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지방 사는 사람들이 수도권 사는 사람, 소수는 아니죠. 그래. 예. 수도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GTX를 지을 거야. 근데 재밌는 게 이 GTX가 다 어디로 가? 서울로 가죠? 그러면 서울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GTX가 아니라 다 서울로 오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네 번째, 금리 인하가 내년 말이면 가능하다. 지금 패드워치 보시면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는 동결 하다가 내년 3월부터는 완화 가능성, 인하 가능성이 확 뛰어오릅니다. 그러다가 지금 99% 언제죠? 내년 중후반엔 99%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지금 CPI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형식이죠. 그죠? 이 추세가 완화되고 있으므로 아마 2% 되면 무조건이고,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금리가 인하가 되면 당연히 처음에는 고금리였기 때문에 정부의 돈이 있다가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자산, 부동산 주식으로 돈이 몰리겠죠. 그죠? 고금리이기 때문에 처음에 은행에 돈을 넣었지만 금리가 떨어진다면 다시 자산의 메리트가 커지면서 돈은 자산으로 이동될 겁니다. 그러면 주식, 부동산, 채권 등은 가격이 오르겠죠, 당연히. 돈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하가 확실시 되는 7월 달쯤에는 주식,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저출산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서울 인구 몰린다. 예. 저출산이 되면 솔직히 광역시는 안 망합니다. 근데
오히려 소도시 50만 이하의 중소도시들이 망합니다. 왜냐면 이제 일자리는 대다수가 이제 인구가 많은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당연히 있어야 사람들이 거기서 살 거 아닙니까? 돈을 벌고. 저출산이 되면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면은 오히려 더 몰려서 살게 됩니다. 지금도 좁다 생각하는데 일자리가 이제 지방에는 일자리가 거의 없다시피 저출산이기 때문에 없다시피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 서울 수도권에 몰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렵다 생각할 테지만 저출산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서울로 인구가 더 몰릴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다수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면 저출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 소멸 정책을 펴야 되는데 오히려 펴지 않고 오히려 지방 살려서 나라 망한다. 차라리 수도권 벌어주자라는 식으로 GTX 까는 형태를 보시면 그리고 GTX를 깔면 서울에 올 수밖에 없는 게 이 GTX가 이게 지하철이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열차예요, 열차. 그럼 가격이 장난 아닐 텐데 운영료가 뭐 이걸로 처음에 세금을 친다 쳐도 나중에는 제값 될 거 아닙니까? 그 적자 감당 안 되면 그러면은 솔직히 그 교통료랑 시간 생각하면 서울선이 당연히 낫지 않겠어요? 네, 얘는 지하철이라고 생각하는데 열차입니다, 열차. 환율도 보시면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율도 툭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네. 추가적으로 네. 이 부동산이 서울만 보면은 이게 23년 1월을 저점으로 해서 쭉 오르다가 지금 다시 변곡점 아직은 상승률 0.03 상승 중이긴 하지만 솔직히 이 정도면 추세상으로 봤을 때 변곡점이 될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다시 마이너스 추세로. 예. 이게 한 원흉이 다시 정부에서 대출, 가계대출 문제라면서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그 특히 특례보험자리론도 없앴고요. 이거 원래 내년 1월 달까지는 무조건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말 바꿨죠. 이렇게 하면은 다음 특례 대출이나 특례 사법이 나오면 예측이 안 되겠죠. 왜냐면은 1년 동안 하겠습니다 해도 이제 사라질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안 하거나 아니라 폭등했다가 아무도 안 하겠죠. 왜냐 처음에만 할 줄 알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용할 거면 처음에만 반짝 쓰고 안 쓰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1월까지 한다 했는데 이거 어기고 없앴습니다. 일반 대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대출을 잘 안 해주다 보니까 꺾였죠. 근데 그거 반대로 부동산과 반기죠. 부동산은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전향할 것 같은 모습 보이겠는데 미국 주가는 전고점 추월을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23년 7월에 찍었던 이 전고점을 지금 다시 올라섰죠. 5년으로 봐도 물론 코로나 완화 때가 제일 높긴 했지만 또 거의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왜일까요? 부동산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금리 인하 가능성이 99%는 이제 7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결이라 생각을 해서 벌써 이 정도나 올라왔어요. 동결이라고 사람들이 대다수 생각하는 그 기대감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점점 CPI가 물가가 잡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순간
계속 꾸준히 주가가 오를 거 생각할 수 있죠.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데 부동산이 안 오를까요? 원래 통상적으로 주식은 선행지표, 부동산 후행지표입니다. 보시면 증감률이니까 정점이 언제입니까? 7월이죠? 나스닥 정점 언제입니까? 7월. 보이시나요? 7월. 아니요. 일치하죠. 부동산 정점과 주식이 정점이 일치합니다. 물론 이 선행 후행이 맞긴 한데 하여튼 유사성을 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식이 올랐죠. 그렇다는 건 부동산도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주식이 실적이 좋아서 올랐을까요? 아니죠. CPI가 물가지수 잡힌다는 건 반대로 말해서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도 주식은 오르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산시장과 실제 경기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이렇게 CPI가 있어요. CPI가 이렇게 잡히고 있다는 것은 사실 높을 때는 경기의 화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근데 반대로 주식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자산시장과 실제 경기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말해도 전 아직 1주택자이기 때문에 1주택자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요즘 중립 포지션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다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상위 지역으로 가면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저는 이제 싸게 팔고 또 상위로 똑같죠. 결론은 똑같은데 떨어져도 괜찮고 올라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한 채면 중립이죠. 중립. 부동산이 두 채면 이제 상승 용역을 배팅한 거고, 부동산이 양채면 하락이 배팅한 건데, 아까 한 채면은 상관이 없는 이유 알려드렸죠. 떨어져도 내가 살지, 올라면 상위 쪽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이때는 좀 문제가 되죠. 왜냐면 이제 내가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면 손해죠. 그래서 주체는 상승 베팅, 그 다음에 영치면 하락이 베팅한 겁니다. 근데 이 하락이 왜 문제냐? 기본적으로 나라들은 다 인플레이션이 존재합니다. 2%가 이제 항상 2%씩은 이제 이렇게 볼까요? 보시면 항상 물가는 어느 정도 2% 이상을 유지합니다. 언제야? 17년이면 유럽 그 위기 침체 때인가요? 여기는 15년. 이 잠깐을 제외하고는 항상 대다수가 2% 이상을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러면 이때 영체 오케이, 이때 영체 오케이. 근데 그 이외에는 다 손실을 보고 있는 거고. 왜냐면 이때 2% 올랐다는 거는 돈의 가치가 2% 떨어졌다는 걸 동일합니다. 근데 부동산이 없다? 그럼 인플레이션 방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거의 대다수를 무주택으로 가면은 다 손해를 보면서 가면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되니까. 한 채로 가면은 이때는 빼고선 다 이득을 보이죠. 근데 여기 떨어져도 상위로 가면 되니까 상관없고. 근데 2주택이면 이때는 조금 손해 볼 수 있긴 하겠죠. 하여튼 부동산이 무주택자는
안됩니다. 우선 대다수의 시기가 분산이 아니라 분산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잘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그러면은 이 시기 대부분을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100만원을 모아도 그 올해 인플레이션이 2%였다면은 내년에 100만원은 실제 가치는 100만원이 아니라 98만원이겠죠. 2만원 날라갔으니까. 그죠? 가치, 실질적 가치는. 절대값은 오르겠죠. 근데 실질적, 그 돈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실질적 같은 데서 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저도 무주택자일 때는 좀 생각이 좀 그랬지만, 이게 집값이 보시면 이 쭉 97년을 볼까요? 97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 있었잖아요. 아, 이거 보면 안 됩니다. 변동률을 봐야죠. 아이고, 네. 98년도네요. 98년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있었잖아요. 이때 확 집값이 확 잡히죠. 근데 이렇게 잡히는 때가 다 외환위기거든요. 2001년, 2008년 서브프라임이죠. 그죠? 그때 코로나. 이게 떨어지려면 만족할 만큼 무주택자가 만족할 만큼 떨어지려면 뭐 IMF 같은 경제 위기가 와야 하는데, 이러면 솔직히 서민들은 집값 떨어져도 못 사죠. 왜냐, 직장이 사라져버렸네. 그러면 이때 이득인 사람도 준비했던 현금 많은 자산가들,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제 만족할 만큼 집값이 떨어지려면 경제 위기가 와야 되는데, 경제 위기가 오면은 대다수의 직장이 사라지고 다 잘리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못 사요. 직장이 없거든. 좀 이득인 사람 누구냐? 돈 많은, 현금 많은, 준비했던 자산가들. 이 사태를 예측하고. 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집값이 한 80%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파트 집값이 30% 40%만 떨어져도 하늘에서 경제 위기가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측을 했어요, 보고서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서민들 직장을 잃겠죠.
그걸 진짜 바라는 건지 끝으로 마치겠습니다.